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농업직 선생 여러분 모두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가직 국어식용작물학 문제는 약 4문제 정도가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20문제 중 4문제 정도가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재배학보다 식용작물학을 좀 더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직 전공 과목인 재배학과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술직 전공 과목들에 비해서 전공 범위가 좀 좁은 편입니다. 이렇게 전공 범위가 좁은 과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이론서를 보면서 공부해 주실 필요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출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출 내용만 이제는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기출 내용은 기본인 거고 공부하실 때 이론서를 확실하고 꼼꼼하게 보면서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각 작물별로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벼와 관련된 문제가 8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파트 1, 2, 3 이 세 파트가 벼 내용이죠. 그 세 개 다 합해서 총 8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맹육 파트에서 3문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잡곡 파트에서 3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류 파트에서도 3문제, 서류 파트에서도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벼와 관련된 문제가 올해에도 역시 제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항상 벼 관련된 문제가 거의 7문제, 8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죠. 올해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렇게 다 골고루 3문제씩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밭작물과 관련해가지고 좀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해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중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다 보니까 좀 보너스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죠.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중, 벼멸구, 흰등멸구, 홍명나방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벼와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보너스 문제예요.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황산화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 메이신이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옥수수 이거 작곡 파트에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옥수수 수염에 함유된 메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죠. 그리고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정답 1번. 그리고 이 메이신이라고 하는 거 봐주세요. 이거 옥수수 학명하고 관련시켜서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옥수수는 메이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닌 같은 경우는 감자, 그죠? 솔라닌은 감자에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메밀 같은 경우는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그리고 밀은 글루텐,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각 작물별로 그렇게 특징적인 성분들 그런 거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번 문제 정답 1번 이거 보너스 문제예요. 그죠?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화기 구조와 열매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감자 내용이니까 서류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 부분이겠죠? 일단 정답은 3번인데요. 이 3번을 제외하고 1번, 2번, 4번 보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3번 보기 보시면 열매 한 개에 한 개 종자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개 아니고요. 수립 내지 200에서 300립 정도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열매 한 개에는 수립 내지 200에서 300립 정도의 종자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정답 3번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건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2번 보기는 여러 번 출제가 된 거고 이거는 다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 줄기 끝에 꽃송이 달리고 꽃자루가 2개에서 4개로 갈라집니다. 이것도 보신 거고 그리고 또 열매가 장과에 속한다더라.
거기에다가 또 이 토마토 과실을 소형화한 거랑 비슷한 모양이라더라. 이런 거 다 많이 보셨어요. 근데 사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 내용이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을 많이 봤으니까 답이 3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3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화기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이거 뭐 당연히 벼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약은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아니죠. 6개 아니고 4개. 약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속에 많은 꽃가루가 들어있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다 1번, 2번, 4번 이거 전부 다 기출지문이잖아요. 그죠? 1번, 2번, 4번 다 기출지문입니다. 이거 벼 같은 경우 내형과 외형이 내부에 화기를 보호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호형과 부호형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소지경에 붙어 있죠. 그리고 완전화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술 6개, 암술 1개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온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인피라고 하는 거. 이 인피 같은 경우는 개화할 때 흡수, 팽창해서 개영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이 인피가 발생학적으로 꽃덮개 또는 꽃잎에 해당합니다.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벼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사항이고요.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번 문제도 진짜 엄청 자주 출제됐었던 사항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벼 파트 내용이고요. 이번에 문제 출제된 경향을 보면은요, 4문제 정도가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외에는 기출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지역적인 부분 4문제 빼고는 다 기출지문 활용한 문제들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지역적인 문제를 한번 보고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한번 들면 그 뒤로는 아는 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막 당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설을 보시면서 나 이거 아는 건데 이거 진짜 나 많이 본 건데 이렇게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예. 일단 5번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이 2번이죠. 단백질 함량 20% 이상 아니죠. 그죠? 고품질살 같은 경우 단백질 함량은 7% 이하, 7% 이하여야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 고품질쌀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은 7% 이하, 그리고 아밀로스 함량은 20% 이하, 그리고 지방산가가 8에서 15 정도, 수분 함량 15.5에서 16.5% 정도,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없지만 알칼리 붕괴도가 다소 높은 특성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호화 온도가 중간이거나 다소 낮은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죠. 정답 2번. 요거는 진짜 보너스 문제라고 얘기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반드시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단백질 함량 7% 이하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벼 파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거 맹류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문제가 좀 지엽적이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1번 보기는 다 알아요. 그죠? 보통밀 같은 경우는 A, B, D 이 세 종의 개놈으로 구성된 이질 6배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통밀 같은 경우는 A, B, B, D, D 그죠? 요거죠. 이 보통밀은 이렇게 이질 6배체. 구체적으로 AA, BB, DD. A 2개, B 2개, D 2개. A랑 B랑 D랑 섞여 있으니까 이질이죠. 1개, 2개, 3개, 4개, 5, 6개, 6배체. 이질 6배체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보시면 에머밀이 이질 4배체이다. 에머밀 같은 경우는 AA, BB. 요거예요. 그래서 A랑 B가 같이 있으니까 이질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1개, 2개, 3개, 4개, 이질 4배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보시면 보통밀의 개놈은, 보통밀의 A 개놈은 일일기밀에서 유래했다. 이거 맞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 4번 보기 보시면 D 개놈 조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D 개놈이라고 하는 거 얘는요.
비스카르사종으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게놈의 조상은 요거예요. 구체적으로 요거 이런 학명 우리 교재에 다 써 있는 거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아마 지금 이 문제는 뭐 1번, 2번 이런 거는 뭐 특히 1번 다 알고 계셨겠고, 그런데 뭐 2번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거 3번, 4번 보기 이게 굉장히 좀 지엽적이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6번 문제 정답 4번. 이제는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 이런 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출된 내용을 숙지하는 건 기본이고요. 기출되지 않은 사항도 이제는 전보다 더 확실하게 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지현상이 일어나는 작물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 보리입니다. 이것도 보너스 문제라고 얘기해도 되는 문제이죠. 이거 메뉴 파트에서 해당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 좌지현상이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좌지현상 같은 경우는요, 주구장창 영양생장을 하다가 주저앉게 되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추파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추파맹류를 만약에 가을철에 파종을 한다면, 그러면 추파맹류를 가을철에 파종한다면 추파성 소거에 필요한 저온 단일 조건을 충분히 만나기 때문에 추파성이 소거된 후에 출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추파성이 있는 추파맹류를 가을이 아니라 만약에 봄에 파종을 한다면, 그러면 추파성 소거에 필요한 저온 단일 조건을 충분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주구장창 영양생장을 하다가 주저앉게 되는 현상, 좌지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7번 문제 정답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메뉴 파트에서 굉장히 여러 번 보신 그런 부분입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생육상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절간신장이 시작되는 유수분화기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생육상의 전환 징조를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 벼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 번 출제가 된 거예요. 일단 생육상의 전환 징조가 뭐가 있었었냐면, 생육상의 전환 징조가 뭐가 있었었냐면, 먼저 출엽 속도의 변화, 출엽 속도 변화, 그리고 절간신장, 절간신장, 그리고 수수절의 분화, 이런 게 생육상의 전환 징조라고요. 구체적으로 출력 속도 변화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영양생장기 동안에는 주간의 출력 속도가 약 4에서 5일 정도의 한 배씩 출력이 되죠. 그런데 출력 속도가 7, 8일로 늦어지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징조인 것이죠. 그리고 절간신장,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것.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것. 절간신장. 이렇게 절간신장,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 거, 이 절간신장이 시작되는 시기, 한마디로 유수분화기, 이 시점이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수절의 분화, 이 수수절 분화기라고 하는 게 유수분화의 기점이 됩니다. 수수절 분화기가 유수분화의 기점이 돼요. 이 시기가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거라고요. 그리고 이 수수절 분화기 같은 경우는 염령지수가 76에서 78, 염령지수가 76에서 78, 이 시기가 수수절 분화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4번도 들린 거예요. 염령지수 76에서 78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1번 볼까요? 지엽이 추출될 때, 지엽이 추출되는 것은요, 영화, 분화, 후기예요.
생식 생장기에 해당하는 단계 중에서 영화 분화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영화 분화기 중에서도 영화 분화 후기에 지엽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효분을 종지기는 그냥 영양생장기. 그냥 영양생장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은 영양생장기. 그리고 이거 1번, 이거는 생식생장기 중에서도 영화 분화기 중에서 영화 분화 후기에 지엽이 추출된다. 염령지수고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거 생육상의 전원징조 진짜 많이 출제된 사항입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두류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사항입니다. 무한신육형은 중심줄기 위쪽 마디에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점차 아래쪽 마디로 피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한신육형은 중심줄기 아래쪽 마디에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점차 위쪽 마디로 피어갑니다. 정답 4번입니다. 콩의 줄기는 생육 습성에 따라서 유한신육형, 무한신육형, 반무한신육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한신육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식생장으로 넘어갔는데도 영양생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화가 시작이 된 후에도 영양생장이 계속되어서 원줄기, 가지 신장, 잎의 전개가 계속되는 거. 그게 무한신육형인 거예요. 그러면 꽃 만드는 쪽이랑 가지, 잎 만드는 쪽이 양분을 나눠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조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한 방에 꽃이 많이씩 확 피기가 어렵겠죠. 양분을 나눠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무한신육형 같은 경우는요, 개화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꽃이 중심줄기 아래쪽 마디에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점점 위쪽으로 이렇게 피어가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꽃이 아래쪽부터 피니까 꼬투리 만들어지는 것도 아래쪽부터 꼬투리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무한신육형인 거예요. 그러면 유한신육형 같은 경우는 유한신육형은요,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면 영양생장 끝. 그게 유한신육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신육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생식생장 넘어가니까 영양생장이 끝났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꽃 만드는 쪽에서 오롯이 그냥 다 양분 다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꽃이 확 많이 필 수 있다고요. 양분을 영양기관 만드는 쪽이랑 나눠서 쓴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만드는 쪽에서 양분을 다 쓰면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 방에 꽃이 확 펴요. 그래서 유한신육형은 대부분 마디에서 수일 내에 동시에 꽃이 확 피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화 기간이 짧겠죠? 이게 유한신육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엽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도 교재에서 보긴 봤는데, 근데 2번 보기는 엄청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셨을 분들이 많아요. 근데 2번 보기 몰라서도 답 찾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유한신육형, 무한신육형 얘네 특징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풀이 수업할 때도 진짜 중요하게 다뤘었던 부분이죠. 이거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콩의 수량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것도 두류 파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등수 비율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콩의 수량 구성 요소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 꼬투리당 평균 잎수, 개체당 꼬투리 수, 그리고 백립중. 등수 비율이 아니라 백립중 이게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개체수, 꼬투리당 평균 잎수, 개체당 꼬투리 수, 그리고 백립중 이렇게 네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예. 요거는 만약에 틀리셨으면 실수로 틀리셨다거나 하셨을 수 있겠죠? 정답 1번.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옥수수의 기원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박스를 딱 보니까 염색해수가 현재 재배 중인 종과 동일하고 자성화서가 두 줄이고 멕시코 지역에 분포한 영양새 식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정답 1번입니다. 테오신트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는 작곡 파트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정답 1번입니다. 이 테오신트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옥수수 재배종이 테오신트로부터 직접 선발 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이미 없어진 벽과 잡초하고 교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테오신트라고 하는 것이 염색체 수가 현재 재배 중인 종과 동일하고 자성화서가 두 줄이고 멕시코 지역에 분포하는 영년생 식물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마그레스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가마그레스설 같은 경우는 옥수수 재배종이 가마그레스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가마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중앙아메리카에 분포합니다. 중앙아메리카에 분포합니다. 그리고 이 가마그레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화서의 암꽃과 수꽃이 위쪽과 아래쪽에 작생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유부종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옥수수 재배종이 야생유부종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견해이고요. 그리고 이 야생유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메리카 일부 지방에서 야생유부종이라고 하는 게 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생유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 이삭축이 취약하고요. 그리고 종실이 잘 발달된 껍질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테오신트는 멕시코 지역, 그리고 가마그레스라고 하는 거는 중앙아메리카, 야생유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남아메리카 일부 지방. 그리고 이 외에 옥수수, 테오신트, 가마그레스 공통조상설도 있고요. 그리고 삼부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삼부설 같은 경우는 세포 유전학에 중점을 두고 옥수수의 개통 발생을 규명한 것입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진짜로 지엽적인 부분 꼭 열심히 전보다 더 좀 확실하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기출된 건 진짜 기본이에요. 그죠? 그런데 기출 안 된 사항까지도 꼭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이 4번이네요. 이거 호밀이니까 이거는 뭐 맹류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올해 문제 출제의 특징은 진짜로 지엽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엽적인 문제가 4문제 출제가 됐는데 그 외에는 진짜 쉬운 문제들, 기출 내용 활용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출 내용 활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도 그 지엽적인 문제 4문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일단 정답 4번이고요. 이 호밀 같은 경우는 건조한 사질에 척박지에서 밀보다 적응성 낮은 거 아니고 높잖아요. 그죠? 이 호밀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어요? 호밀은 내동성이 극히 강하죠. 내건성도 극히 강하죠. 토양 반응에 대한 적응성도 굉장히 높죠. 거기에다가 흡비력도 강해요. 그래서 이 호밀은 사질 토양, 척박지 이런 데에서도 잘 적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호밀은 이렇게 건조한 사지 척박지에서 밀보다 적응성이 낮은 게 아니라 더 높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그런데 호밀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뭐 내동성도 높고 척박지 뭐 이런 곳에서도 잘 살고 토양 반응에 대한 적응성도 크고 내건성도 크고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잘 사는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데 특징적으로 다습한 환경은 꺼리고 강우와 바람에 의해서 도목이 잘 돼요. 그죠? 그런 거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답 4번. 그리고 1번 봐주세요. 이거 밀과 근현종으로서 교잡이 가능하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교재에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문장이 안 써 있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트리티케일 같은 경우 밀과 호밀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 밀과 호밀의 속간 잡종이 트리티케일이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밀과 호밀이 교잡이 가능하니까 트리티케일이 만들어진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호밀 화분가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재배학에서도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재배할 때 밀보다 추위에 강하다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밀은 내동성이 극히 강해요. 그리고 내건성도 극히 강하고 토양 반응에 대한 적응성도 굉장히 높고 흡비력도 강하고 이것도 맞는 상황. 그런데 다 습한 환경을 꺼리고 강우 바람에 의해 도복이 잘 된다. 그죠? 12번 정답 4번입니다. 이거 맹류 파트에서 호밀에 대한 내용들 다 이거 특히 요거 3번, 4번 이런 거 많이 보신 사항입니다.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정답 2번입니다. 이거 당연히 벼 파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신백미는 쌀의 중심부가 백색인 불투명한 쌀이에요. 중심부가 백색인 쌀. 중심부가 백색인 거, 신백미. 정답 2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보기 봐주세요. 조기재배 등으로 고온 등속할 때 약세영화에 많이 발생한다. 이거 배백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배백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요, 3번 보기 보면은 표면이 우유빛처럼 백색인 불투명한 쌀. 지금 이거 표면이 우유빛처럼 백색인 불투명한 쌀. 우유빛처럼 백색인 거. 이거 유백미 설명입니다. 유백미 설명이에요. 그리고 쌀알의 가운데 복부가 백색으로 불투명할 때요. 복부가 백색이래요. 복백미예요. 복백미. 복백미 설명이에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신백미도 일부러 안 외워도 돼. 중심부가 백색, 신백미. 그리고 복백미는, 이 복백미는 복부가 백색, 복백미. 그리고 유백미는 우유빛처럼 백색, 유백미. 이거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이런 거 일부러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죠? 정답이 2번 신백미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동할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동할미는 진짜 많이 다루어지는 거죠. 동할미는 금간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할미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건조했을 때 그리고 고온 건조했을 때 또 과도한 건조를 했을 때 동할미가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생식생장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거 벼 파트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현미 전체가 투명하게 된 시기로 수정 후 30일경. 이 시기는 유숙기 아니고 황숙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황숙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 이거 벼 같은 경우 이 등숙이 한마디로 이거 결실 과정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벼 같은 경우 결실 과정이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세분되죠. 벼의 결실 과정은 유숙기,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이렇게 세분화된다고요. 유숙기라고 하는 것은요. 종실의 내용물이 백색의 젖과 같아 보이는 시기예요. 한마디로 백색의 우유처럼 보여. 이런 시기라고요. 종실 내용물이 백색의 젖과 같아 보이는 시기가 유숙기. 그리고 호숙기라고 하는 시기는 저장 전분이 늘어나고 수분이 감소가 되어서 풀처럼 보이는 시기예요. 풀처럼 보이는 시기. 그리고 이 황숙기 같은 경우 현미 전체가 투명하게 된 수정 후 30일경. 이 시기라고요.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고숙기 같은 경우는 뭐 수확 적기가 지난 종실, 그거 뭐 고숙기인 거죠. 그죠? 요거 정답 2번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또 이거 많이 보신 부분인데, 그렇지만 시험장에서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이럴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정답 2번입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예, 담수 직파재배는 파종 후 30일부터 2, 3회 중간 낙수를 해서 도복을 경감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담수 직파 재배는 파종 후 30일부터 2, 3회 중간 낙수를 실시하면 벼의 키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뿌리가 깊게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도복이 경감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거 당연히 벼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1번 보기 볼게요. 아마 1번 보기가 이 문제에서 제일 명확하게 아는 보기이셨을 거예요. 그죠? 일단 1번 보기 보시면 건답 직파 재배는 담수 직파 재배보다 잡초 발생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이렇게 되어야죠. 잡초도 햇빛 좋아하고 산소 좋아하잖아요. 담수 직파 재배보다 건답 직파 했을 때 잡초가 햇빛, 산소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건답 직파 재배가 담수 직파 재배보다 잡초 발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건답 직파 재배는 이항 재배보다 지소 11항을 30에서 50% 감비해야 한다가 아니라 증비해야 한다. 늘려야 한다. 요거예요. 왜 그래요? 건답 직파 재배가 이항 재배보다 생육 기간이 길어요. 거기에다가 비료분의 유실이 더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소 11항을 30에서 50% 정도 증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번 보기 볼까요? 담수 직파 재배가 사양질, 건답 직파 재배 시간질 아니에요. 건답 직파 재배가 사양질, 토양. 그리고 담수 직파 재배가 식양질, 토양. 이렇게 들어가야지 됩니다. 아무래도 담수 직파 재배 같은 경우는 물을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양질, 식양질 둘 중에 어떤 곳이 물 가둬두는 게 더 유리해? 식양질이 더 물 가둬두는 거에 유리하죠? 그죠? 그리고 식양질, 사양질 둘 중에 어떤 조건이 더 건답 상태 만드는 걸로 더 유리하냐고요? 사양질 이런 조건이 건답 상태 만드는 데 더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15문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벼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조금 이게 답이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하셨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그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육류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서류 파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일단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고구마는 열매로부터 얻은 종자 아니에요. 시고구마는 그 고구마 자체예요. 고구마 자체.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리고 2번 보기 봐주세요. 양열재료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게 비닐냉상 육묘법 아니죠. 양열재료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은요. 양열 온상 육묘법입니다. 양열 온상 육묘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양열재료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보기 볼까요? 싹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일조 부족하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싹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충분한 일조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일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정답이 이제 4번이 됩니다. 일단 싹의 크기가 한 약 5에서 10cm 정도 자랐을 때부터는 외부 온도를 감안해서 낮에 한 2-3시간 정도씩 비닐 터널이나 창을 약간 열어줌으로써 외부 환경에 적응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 낮에는 열고 밤에는 닫다가 싹을 자르기 한 10일 전 정도부터 터널이나 창을 완전히 걷어내서 더 튼튼한 싹으로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 과정이 순화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16번처럼 서류 파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6번은 서류 파트에서도 고구마, 그죠? 고구마 챕터. 17번은 서류 파트에서 감자 챕터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보시고, 이거 지엽적이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서류 파트에서 감자, 고구마 내용 볼 때 구체적으로 막 품종 이런 거는 좀 중요하게 안 보는 경향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보고서 좀, 이거 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수 있어요. 일단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 홍미는 감자 품종이 아니고 고구마 품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4번 고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4번 고르신 분은 없죠? 우리 수미칩 있잖아. 그렇죠? 수미칩 생각하면 돼.
그죠? 그런데 홍미, 요것만 이제 고구마 품종이고요. 다른 애들은 감자 품종입니다. 이렇게 출제된 품종 이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피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당연히 이거 작곡 파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1번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종근 2개예요. 뿌리 종근 1개예요. 피는 종근 1본입니다. 그리고 희고 길어요. 그리고 근개 발달이 좋고 심근성입니다. 근개 발달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종근이 2개라서가 아니에요. 종근은 1개예요. 종근은 1개다. 그리고 근개 발달이 좋고 심근성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멕시코 주변 아메리카 아닙니다. 원산지 같은 경우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원산지는 멕시코 주변 아메리카 아니고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3번이 정답인데요. 일단 4번 보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3번 보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 피 같은 경우 당질이 주성분이에요. 당질이 주성분인 거 맞아요. 그런데 단백질과 지질이 쌀보다 풍부합니다. 단백질 쌀보다 풍부해요. 지방 조성 풍부한 거 맞아. 단백질, 지질이 쌀보다 풍부해요. 그런데 지금 단백질 쌀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사항입니다. 당질 주성분인 거 맞다. 근데 단백질, 지질이 쌀보다 풍부하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 3번이 정답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재배종의 원형인 물피 또는 돌피는 키나 이삭의 재배종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재배종의 특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재배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재배종의 원형보다 재배종이 이삭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겠지.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재배종은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발달돼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재배종이 이런 원형인 물피, 돌피보다 재배종이 이삭이 많이 발달돼 있다고. 다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재배종의 원형은 재배종보다 이삭이 작은 거지. 많이 안 발달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3번 보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답 3번이라는 거를 유추해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시고 이거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종의 특성을 생각해갖고 재배종이 이삭이 많이 발달돼 있겠지, 그럼 원형은 당연히 이삭이 덜 발달됐으니까 당연히 좀 작겠지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는 할 수 있어. 근데 시험장에서는 아무래도 긴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벼의 수량 증대 방안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건 당연히 벼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19번 문제 정답 4번. 19번 문제 정답 4번이 됩니다. 일단 일수 영하수를 증가시켜서 등승률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벼 같은 경우 수량 구성 요소 중에서 먼저 형성되는 게 많으면 다음 거는 적어지죠. 먼저 형성되는 게 적으면 다음 게 많아지잖아. 그거 생각하면 된다고요. 일수 영하수가 증가되면 등승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기본적으로 영화수, 단위 면적당 영화수가 증가하면 등수 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삭수가 많아지면 일수 영하수는 적어지죠. 단위 면적당 영하수가 증가하면 등수 비율이 낮아지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라고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내가 등습률을 향상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삭수와 일수 영화수를 조절해서 단위 면적당 영화수를 적당히 확보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의 종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이 2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콩 같은 경우 무배유 종자 아니었어요? 정답 2번. 이거 두류 파트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죠? 콩 같은 경우 배유가 거의 태화가 되어서 무배유 종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배유가 태화가 되어가지고 무배유 종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이 2번. 2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쉬운 작물학 해설을 이제 드디어 해봤는데요. 진짜 2번 쉬운 작물학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는 진짜 쉬워. 그죠? 그렇지만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래서 뭔가 탁 막히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출된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는 건데 기출된 내용만 숙지하는 게 아니라 이론서에 있는 다른 내용들, 기출 안 된 거, 좀 지엽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좀 전보다 더 확실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용작물학 점수가 좀 만족스러우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방지 시험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지방지 시험까지 우리 좀 더 확실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지방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지방지 시험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를 하면서 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 절대 허투루 쓰시면 안 됩니다. 국가직 시험 끝나고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시간은 며칠이면 충분해요. 이미 그 시간은 이미 충분히 거기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마음 다 잡고 지방직 준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기운 내서 자신감 가지고 또 지방직 준비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